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만 놓고 본다면 가족 전체가 이미 가서 그거를 쓰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무슨 기러기 아빠처럼 가족이 해체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 외에 개인이나 아니면 가족 아니면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너무 큰 거죠. 이민을 가면서까지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It's not to penalize, but to reward, so that the talent and skill. 우리는 60대 남자가 영어로 연설하는 것을 한국인과 외국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And properly utilized. 촌스럽기도 하고 발음이 딱딱 끊어져서 But how much we deliver? very high level of vocabulary use. TV에까지 나올 정도의 시간은 Including the syntax, it made its points well. The contents was clear. 40점에서 50점 사이 정도. 저는 한 60점. Oh, it'd be in the high 90s. Absolutely be in the high 90s. The most vulnerable members of the humanity, and for the 연설자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We should be more modest in our words, but not in our 내일에 쌓인 인물은 바로 세계의 대통령 success.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It's not how much we promise, 실험 참여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who need us most. 그 뒤에 분보다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더 잘하는 좋죠. 이 아이가 유창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험은 끝났습니다. The aim of secretarial reform is not to penalize, but to reward.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겠죠. Skill, experience, and dedication may be fully mobilized and properly to build a better future. 들려준 이야기는 21세기 명연설 중의 하나로 꼽히는 2006년 유엔 사무총장 수락연설의 일부였습니다. 좀 황당했습니다.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어요? 저도 영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지는 잘 못했어요. 단어 몇 단어 정도만 알아들었지 그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When you meet foreigners who have learned English, what strikes you as a good, as a good English speaker? Well, when I meet a foreigner, maybe for example my friend who is French or another friend who is Korean, their ability to hold a conversation, their ability to get their ideas across,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Whether their speech is as clear as it could be, that's just a bonus. We should be more modest in our words, but not in our performance.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The of success for the UN is not how much. 우리에게 영어는 모국어도 아니고 제2 언어도 아닙니다. 그저 외국어일 뿐이죠. 동기만 충분하다면 어른들도 외국어를 그다음 영상은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볼 때 1대1로 제가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두 친구의 케이스를 어머니들하고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학년 4학년이고요. 여학생이고 영어 학습 이력이 6년이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학생당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짧게는 20분 아니면 한 30분, 40분, 평균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어머님하고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게 거의 1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대1로 테스트를 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머님들께 항상 처음에 이제 저희 학원 테스트를 예약을 하실 때
영어 그 공부 이력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의 전 이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간 배분차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한 1년도 공부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테스트를 보다 보니까 아이가 결국은 상담이나 아이하고의 테스트의 결과에서 봤을 때 5세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던 학생이었어요. 총 이제 6년 정도 공부를 하고 저를 만나게 된 친구였고요. 이 친구의 테스트의 결과는 클리닉 수업, 그러니까 본 수업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클리닉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학년은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초 영역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바로 할 수가 없어서 클리닉 수업을 따로 보강 수업처럼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하고 정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는 그 클리닉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을 듣고 그 이후에 정규 수업을 조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이력 아니면 이때까지 공부를 했던 그 백그라운드를 알게 된 것은 5, 6세 때 파리스를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다가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학원을 안 다니고 놀다가 그냥 이렇게 놀릴 수는 없어서 좀 그냥 노출이라도 되라 해서 어느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라 해서 5개월 만에 뺐다.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아이한테 뭔가를 읽으라고 하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라 하더라 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영어 도서관을 다녔는데 아이가 한 1년 정도를 특별히 가기 싫다라는 얘기 없어서 만족스럽게 보냈었다가 어머님의 이제 말씀이셨고요. 마지막 저희가 꼭 생각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가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파닉스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파닉스를 이해를 잘 못하고 다른 친구들은 읽어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읽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생기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의 학습 방법을 바꾸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4학년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친구한테 딱 맞는 어떤 그 영어 학습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3학년 남학생이었고요. 이 친구는 최근에 저랑 만나게 된 친구예요. 영어 학습 이력이 2.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송파 캠퍼스에서 만난 친구고요. 저희 상담실장님이 꽤 연륜이 있으세요. 그런데 처음에 이 친구가 영어 학습 이력이 2.5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문구가 넘겨왔어요. 아이하고 처음 만나서 Hi, hello, how are you? 뭐 이렇게 이런 아이가 너무 유창하게 반응을 잘 보이는 거여서 이 친구가 진짜 2.5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 게 진짜 맞구나 라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까지가 이 친구의 한계였던 거죠. 그래서 basic introduction은 굉장히 유창하게 저하고 마치 이 친구가 미국에서 살다 왔던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반응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how old are you, what school do you go to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는 너무 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이유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 영어 공부 어디서 했어? 어느 정도는 공부했어? 그랬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 month, 2 months, 1 year, 2 years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2 months 공부했다는 거에서 이 2달 공부한 거를 저희 상담실장이 잘못 로그를 남겨놓으셨구나 라고 시작을 했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2달 공부한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엔 이 친구랑 전체적으로 시험 결과가 약간 조금 의아해서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2년 반 공부한 게 맞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알파벳의 음가는 알고 있지만 그 음가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인의 말로도 3학년이니까 이제 본인이 뭐가 문제인 건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음가는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조합이 되면 어떻게 읽는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그 피드백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 영어 공부가 재미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수업을 갔었고 선생님이 뭔가를 그날 이제 배울 그 익스프레션, 표현을 해주면 그걸 계속 잘할 때까지 따라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바로 미미킹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따라하거나 선생님이 불러주는 걸 따라하거나 아니면 CD나 뭔가 그 매체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이 바로 미미킹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문제는 뭐였었냐면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리스닝 능력도 굉장히 취약해서
베이직 인트로덕션을 했을 때는 굉장히 유창하게 저한테 반응을 보였지만 그게 본인이 알아듣고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외운 거, 암기한 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뱉어내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케이스를 두 케이스를 어머님들하고 같이 물어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제 연설.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선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영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나라가 처해 있는 그 언어학습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ESL 환경이 아닌 거고 네이티브 환경은 아닌 거고요. ESL 환경이 아니라면 저희 우리나라는 결국은 EFL 환경인 거고요.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 영어를 접해야 되는 환경인 거거든요. ESL 환경, 그러니까 Second Language로 영어를 접하는 환경과 Foreign Language로 영어를 접하는 환경을 두 가지로 수치로 비교를 해드린다 그러면 평균 24시간 중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12시간 이상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이 Second Language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ESL 환경이에요. 그런데 Foreign Language로 영어를 접하는 EFL 환경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3시간 정도, 평균 3시간 정도 노출되는 환경, 그걸 바로 EFL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론 베이스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까지는 그 영어 교육, 조기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필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론 베이스로 시작을 했고 그때의 로망은 그냥 우리 아이들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로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꽤 오랜 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 뭐 ECC, JLS, 첨단, 뭐 최선 이런 학원들을 쭉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바뀌고 있어요.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에 생각했던 어렴풋이 그냥 외국인을 만났을 때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환경이 세컨드 랭귀지로 우리 아이들이 이 학원, 이 건물 내에서 뭔가를 배웠을 때 그거를 문을 열고 나간과 동시에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이 클래스룸 안에서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시간의 그 수업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결국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 케이스, 여학생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 기억나시나요? 5세 때 영어 파닉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더라였었어요. 이 친구가 5세에 영어를 시작을 했는데 파닉스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잘 못 받아들이더라. 그거는 과연 그 여학생만의 문제였을 것이냐. 제가 많은 아이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대부분들은 파닉스라는 영역,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가 기초 영역에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파닉스적인 영역, 그 다음에 사이버스 영역, 그대로 익히게끔 하는 습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 영역, 이 세 가지가 같이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동시에 발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닉스적인 영역은 아시겠지만 이해도가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각각의 음가를 알고 그 음가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게 이렇게 조합됐을 때는 이렇게 있는 거야 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를 단어를 보고 이게 아크, 아트 했으니까 이게 크아트, 캣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5세에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력이 덜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파닉스적인 영역을 아이들한테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친구들보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컨드 랭귀지로서 아니면 포리언 랭귀지로서 외국어로 영어를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세는 이 친구, 특히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너무 이른 시기여서 보통은 1.8세부터 시작해서 영어에 대한 폭발적인 이제 그 영어가 아니라 언어에 대한 폭발적인 이제 능력이 저희 사람에는 생기는데 그
그 생기는 능력은 결국은 모국어를 발전시키는데 집중돼야 된다라는 게 요즘은 이론적인 베이스여서 그 모국어를 완성하는 것을 6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모국어를 완성하는 시점에는 인성까지도 같이 발달되는 것이 아이들이 그 이후에 어떤 외국어를 접하더라도 모국어의 완성도에 따라서 외국어의 완성도도 달라진다는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5세에 파닉스를 시작한 거는 너무 일찍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이 친구의 교육 이력이 그냥 영어에 노출되라고 학원을 보냈는데 읽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자꾸 뭔가를 읽으라고 시키니까 이 친구가 5개월 만에 학원을 못 다니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영역이 같이 발화가 됐었어야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노출만 시키다 보면 결국은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노출만으로도 깨닫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깨닫는 친구들의 비율보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명 뭐 이렇게 있는 집에서는 어머님들께서 아무래도 많이 고민하고 아이들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어떤 실수들이 없으세요. 근데 시행착오가 있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위에 누나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누나는 영어를 계속 노출을 시켜놓고 뭔가 뭐 CD를 틀어놓고 아니면 뭔가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얘 봐라 읽기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깨쳤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친구들한테 노출을 시켰는데 이 친구는 아무리 노출만 시켜도 도대체가 발화가 안 되는 거죠. 남녀의 차이도 있고요. 아이들만의 성향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그랬다고 해서 둘째가 그렇게 되라는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성별이 바뀌기도 하고요. 아이들마다 이 발화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영역으로 치우친 그냥 노출만으로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력에서는 영어 도서관을 보냈어요. 이 친구들이 요즘 영어 도서관 굉장히 많이 있죠. 영어 도서관에서 많은 책들을 읽고 그거를 다독하고 그거를 접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자기가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영어 도서관을 길게 다녔던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단점을 파악해보면 결국은 계속 노출만 되고 읽기만 하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읽는 게 아니라 뭔가 CD를 통해서 듣고 따라 읽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배운 책은 굉장히 유창하게 읽어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책을 그냥 던져줬을 때는 그거를 스스로 읽어내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었으면 그거를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별로 그 시스템에서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가고 시간적인 할애가 많은 것도 아니고 숙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될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가서 뭔가를 하고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다녀요. 편안하게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기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1년을 다니고 왔다고 해서 이 친구가 거기서 100권의 책을 읽었는지 얼마만큼의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책을 읽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더라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건 분명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었을 때는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안타까운 어머님의 말씀. 그러게요. 우리 아이가 그게 문제더라니까요. 이 친구는 파닉스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노출을 시켜줬는데도 너무 힘들어라 하고 그래서 굉장히 학원을 거부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게 참 문제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님에게 제가 말씀드렸고 어머니 그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문제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뭔가를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는 계속 영어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어머님의 시행착오가 결국은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 내지는 나는 영어를 못하는 애야. 4학년 때 왔더니 그 친구의 가장 큰
제가 안타까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를 써라 했을 때 어떻게 쓰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애가 울어요 계속. 그리고 뭔가를 얘기를 해라 그래도 자꾸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 맘 같은 대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못하는 것 같은 자신감 결여가 가장 큰 문제인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4학년 결코 그때는 이제 사춘기로 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올바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학생 같은 경우도 본인도 정확하게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듯이 이게 무슨 음가를 갖고 무슨 소리를 갖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세 개가 조합이 되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 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파닉스의 그 클래스예요. 그렇지만 이 파닉스의 레벨에서는 파닉스만 해서는 결국은 나머지 두 영역, 리스닝의 영역과 사이버스의 영역이 치우쳐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머지 영역을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또한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계속 뭔가를 따라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한 거는 이 친구가 온 이후에 계속 그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 계속 와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문장을 잘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니까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잘할 때까지 반복해서 한 문장씩 완성해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 것이며 거기에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은 문장, 귀가 트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만 했던 친구들은 결국은 이거를 진정한 언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EFL 환경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미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는 시점에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세 이렇게 자녀를 둔 어머님들께서는 그 친구들이 컸을 때는 더더군다나 더 많은 영어적인 능력, 실력을 원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초등학교 시절에 ESL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미권의 6학년 본수업에 수강이 가능한 정도의 실력을 맞춘다가 저희 학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표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저희 학원은 커리큘럼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어머님이 영국으로 교환교수로 가셨을 때 쫓아갔을 때 6학년에서 6학년 수업을 바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ESL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가서 수업이 가능한 그런 친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까지 끝낸 친구들은 대부분들 그 이후에 저희랑 이제 연락이 오는 걸로 봤을 때는 특목고나 외고나 민사고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꽤 많은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제대로 접할 수 있지 못한 EFL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의 실력을 6학년까지 갖출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과를 위해서 단어를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합니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어머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스스로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따라하고 그거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어떤 친구들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바로 사이버스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처음 영어를 접했을 때 아이들한테 노출되는 단어가 보통 100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머님께 서점에 가시면 100 사이버스 해가지고 카드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단어들은 파닉스랑 상관없이 그냥 통으로 보고 그대로 그거를 익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음자별로 나눠서 읽고 그거가 이런 문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거구나가 아니라 결국은 통으로 보고 이거를 바로바로 익히게끔 하고 그걸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이버스이고요. 그 반면 파닉스 같은 경우는 음가를 나눠서 내고 그 음가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읽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쓰기 기준입니다. 아이들이 이 파닉스 영역에서 읽기만 하고 끝나서 이 친구들이 그 파닉스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더라가 저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은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읽는 거는 물론이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 전혀 엉뚱한 단어들도 뭔가 엄마가 아니면 선생님이 소리를 내줬을 때
그거를 듣고 그거를 읽을 수 있고 그거를 글로 쓸 수 있도록 단어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기초 영역에서 파니스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파니스의 단어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후 레벨이 올라갔을 때 긴 단어가 나오더라도 음절별로 나눠서 읽고 쓸 수 있는 기초를 만든다고 보시는 게 올바른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굉장히 영어를 재밌어라 하고 단어도 굉장히 좋고 결과도 좋았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레벨이 올라가니까 단어 읽는 거 너무 싫어하고 단어 암기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 단어 시험만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나 소설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기초형에서 파닉스 문자별로 나눠서 읽고 쓰는 영역이 제대로 충분히 응용되거나 아니면 인지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문자별로 나눠 있는지 어떻게 나눠서 쓰는 건지를 알려주면 단어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부터 먼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단어 배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걸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이후에 그 솔루션을 주면 훨씬 아이에게 그 단어 암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영역에서는 파닉스, 사이월스, 그 다음에 듣기 영역 뭔가 들려야지 이제 아이들이 들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읽을 수 있는 거에 호기심을 갖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영역에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발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가 새로운 언어인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그 호기심은 결국은 자신감으로 발화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는 이런 식으로 리딩 교재, 그 다음에 스토리북, 리스닝 교재가 같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의 수업의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원의 수업의 방식 아니면 모든 아이들이 처음 영어를 접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fun activity 굉장히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재를 저희가 쓰고 있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교재 펴고 앉아서 뭔가를 듣고 따라하고 이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들은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이용을 하고요. 특히 7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세부터 이제 수강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7세부터 뭔가 외국어를 받아들여서 모국어가 완성이 되어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초등 프로그램을 그대로 7세 아이들에게 접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7세 친구들이 초등 프로그램이 으로도 충분히 수강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뭔가 플래시카드를 이용을 한다면 좀 더 어린 친구들은 좀 더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몸으로 익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어느 한 영역으로 치우침이 없이 모든 수업들이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모든 아이들이 ABCD도 모르고 온 아이들부터 저는 첫 수업부터 100%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이미 한국말이 우리말이 이제 모국어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면 결국 이 친구들은 너무 아이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아, 내가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이 한국말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 때 귀를 딱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선생님 설명을 안 그래도 해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영어로만 얘기를 해요.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첫 시간부터 영어로 얘기하면 애들 막 되게 어리둥절하고요. 뭔 얘기인지 모르고요. 그런데 그룹 수업에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중에 꼭 눈치가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제스처를 했을 때 아, 선생님 뭐 하라는 건가 봐 라고 하면 그 친구를 보고 다 모든 아이들이 따라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영어로 얘기를 한 거를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익스프레션이 하나 둘씩 생기고 그게 쌓아나가면서 결국은 신기한 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스폰지와도 같아서 첫 시간에는 얘네들이 뭔 얘기야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했던 친구들이 그 다음 시간에 만나면 제가 그전 시간에 했던 얘기를 어줍잖이 따라해요. 네. 그래서 카드를 보여주고 카드가 거꾸로 제가 들려줬어요. 그럼 그럴 때는 back to front, need는 upside down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upside down 했던 거를 그 다음 시간에 따라해요. 그게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를 못 알아들을 만한 거는 제스처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제스처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거든. 그 친구들한테 피켓 사인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꼬맹이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간혹 자기가 영어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 못해서 여기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굉장히 샤이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물이 마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고 싶다거나 그러면 피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bathroom please, water please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단계가 바로 저희는 베이직 스테이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단계, 베이직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에서부터는 저희가 북타임이라고 해서 책을 읽는 것도 같이 시작이 돼요. 기초단 영역에서 사이버스와 그다음에 파닉스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읽기나 듣기로 응용하기 위함인데 파닉스를 그대로 여기서는 잘 공부했고 내가 맨날 100점 맞았어. 그런데 책 읽기로 응용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경제하기 위해서 음절을 이해하고 문장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리북 읽기를 지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똑같이 기초 영역부터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은 성격이 너무 급해서 앞머리만 보고 대충 읽어내는 친구도 있고요. 파닉스를 공부했지만 응용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응용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단어로 보여줬을 때는 굉장히 바로바로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이고요. 이 단계에서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거는 브레인 리딩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브레인 리딩은 리딩에는 두 가지의 리딩이 있어요. 사이드 리딩과 브레인 리딩. 사이드 리딩은 말 그대로 그냥 보고 글자를 읽어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준이 지나서 1분당 보통 100단어에서 150단어의 정도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시점에부터는 아이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브레인 리딩이 시작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많은 어머님들께서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미 이 친구는 사이드 리딩을 지나서 브레인 리딩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단계인데 여전히 읽기만 하고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머님들께서 이 시기에 이 친구가 아직까지 뭔가를 잘 읽기는 하는데 그리고 발음도 너무 예쁘게 읽기는 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네 한다면 그 내용 파악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계에서 나오고요. 이 단계에서는 그 사이드 리딩을 완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책들을 보고 그 책들을 본인 스스로 1대1로 선생님이 체크해 주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이 친구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구나. 얘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구나. 아니면은 뭐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이 있었는데 이중모음 단어는 아직을 잘 응용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1대1로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교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저희 학원에서는 파워 리딩이라는 단계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한 달 코스로 짧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딩 수업 시간에 계속 책만 읽기 때문에 책 읽고 이제 공동교재가 아주 짧은 교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너무 길어지면 아이들이 자칫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하기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ECC 처음 오픈했을 때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3년, 4년 외국 원어민하고도 공부를 하고 한국 선생님하고도 공부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몰 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신변잡기 어떤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이때부터 제대로 된 입열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친구들이 입을 여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죠. 모든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고민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이론이었거든요. 인풋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주전자에서 물이 흘러 넘치듯이 어느 순간 흘러 넘치는 순간이 온다였어요. 그래서 인풋을 많이 하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풋을 많이 해도 흘러 넘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거죠. 아무도 이 친구가 인풋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해보자, 말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입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러면 언제가 입을 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인지 제대로 입을 열 수 있는 시기를 고민을 해봤더니 이 시기더라고요.
이제 막 파닉스 끝났고요. 기초영역 끝나서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아이들의 입을 자연스럽게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그 베이스를 가지고 저희 학교 커리큘럼이 생겼습니다. 스토리 리텔링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파라리딩을 말씀드리면서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브레인 리딩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한테 이 각각의 단어의 뜻을 물어봐서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어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계속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 입을 여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실제 수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Okay, awesome. Please start classroom. Because that's wrong. You know what? The first thing you have to do is choose. 이 단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리딩 교재와 리스닝 교재, 스토리북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액티비티는 이 리딩 교재의 본문을 그냥 책 펴고 앉아서 듣고 따라하고 이런 수업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 카드고요. 이 바닥에 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게 문장 카드예요. 선생님이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 그 그림에 해당되는 문장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보고 그 이후의 액티비티들은 이 그림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고 그 순서에 맞춰서 문장도 매칭해보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어디 나가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센텐스를 빼면 거기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본인이 얘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그대로 읽은 내용을 영어로 계속 발표하게끔 만드는 이런 액티비티.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은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수업 1시간 반, 월수금은 1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요. 화목은 1시간씩 수업을 해서 리딩, 리스닝 수업 2교시 연결한 수업을 하는데 1시간 내내 이런 액티비티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꼼꼼하게 읽어보기, 그 다음에 빨리 읽어보기, 그 다음에 뭔가 미싱 월드 찾아보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아주 짤막한 본문, 한 단문이 한 10문장 정도 되어 있는 한 과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어져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같은 액티비티만 계속해서 아이가 잘할 때까지 반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 친구는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큰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영어를 발표하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영어로 게임을 하겠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자기가 습득한 과를 그림으로 본인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읽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이때가 바로 아이들이 영어를 말로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되더라고요. 이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이들이 인풋이 많이 돼서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지문 길이는 점점 길어지고 문장의 구조도 복잡해진 상태에서 이제 너는 충분히 실력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말해보자 그러면 이 친구는 입이 안 열려요. 왜냐면 지금까지 열어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본문이 너무 길어지고 문장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내용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파이스 끝나서 이제 영어가 막 읽기 시작하고 즐거워할 때 나 이제 영어 읽을 수 있어 라고 시작할 때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게임처럼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읽은 내용을 그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학원에서는 디벨로핑 스테이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아이가 본문을 암기하거나 뭔가를 푸쉬해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읽고 들은 내용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액티비티 통해서 알려주는 저희가 피딩 단계라고 그러니까 먹이를 주듯이
그렇게 알려주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intermediate stage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때부터는 저희 단계에서는 심화 단계, 프라임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presentation skill을 업시켜서 표현력이 강화되는 이 시점이고요. 이 전 단계에서는 뭐 내용이 굉장히 짧고 이러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요약하고 뭐 이럴 만한 글밥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단계에서부터 뭔가를 요약하고 여기에서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주제가 뭔지, 그다음에 그거를 서포트하고 있는 스포링 아이디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집어내고 summarize, 요약하는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이고요. 교재는 리딩 교재, 리스닝 교재, 스토리북 같이 사용을 하지만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 만드는 그래픽 오르가나이저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냥 글과 여백으로 되어 있는 교재 내용을 아이들 스스로 클리어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핸드아웃들이나 그래픽 오르가나이저를 이용하는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아이들이 자기가 읽은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I'd like to ask you about the ship. Can you tell me what happens in April 2008 on a beach along the Skeleton Coast? On a beach along the Skeleton Coast, the sand is filled with diamonds. But in the April 2008, the workers found something very different. 이 친구는 4학년 history, 후반 친구고요. shipwreck and his treasure. Okay, that's pretty interesting. So, what did a worker find on the beach? A worker from the nearby diamond mines found a piece of metal on the beach. It was a piece of copper. Soon they found more copper and many gold coins. Then workers 지금 이제 이 친구가 found 6학년이 these 됐거든요. 저희 이제 이 학원 미래 캠퍼스가 오픈이 된 지가 2년이 이제 지났고요. 그 후반에 이제 들어와서 시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발표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창피해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이후에 이제 중등부 프로그램 제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친구 그때 한번 얼마나 발전되는지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내용은 뭔가를 본인이 스크립트를 외우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이 무슨 해변에서 그 난파선에서 뭔가를 발견한 공고학자로서 자기가 그 본문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본인이 스크립트를 쓰고 외우고 암기하고 프리딩하고 선생님한테 바꾸가 아니라 그대로 본인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주제와 그거에 맞는 디테일들을 잡아서 본인이 그걸 요약하고 그걸 발표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intermediate stage고요. 심화 단계 첫 번째 단계로서 이 단계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코스로 해서 한 1년 반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읽은 내용, 그다음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그거를 친구들하고 디베이팅하고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면 결국은 이전에는 그냥 내용을 자기가 얘기 그대로 전달했다 하면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persuasion skill이 들어가고 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4학년 친구들부터 어머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문법 부분이세요. 심지어는 그 이전에 저학년 때도 문법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많이 고민들 하시거든요.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문법은 가능하면 뒤로 미룬다가 저희 학원 커리큘럼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원 커리큘럼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 실력을 쌓는다가 목적이에요. 근데 문법은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뭔가를 뭐 주어 동사 목적어를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거는 주어고 여기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he가 아니라 힘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는 es를 붙여야 되고 이런 뭔가 설명이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그냥 읽은 내용을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한번 문법적으로 계속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 문장입니까?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여기는 목적어고 뭐가 들어가야 되지? 뭐 심지어는 자동사, 타동사
그런데 언어, 우리가 우리말을 배울 때 자동사, 타동사, 뭐 목적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마치 우리가 ESL 환경에 살고 있지만 이 교실 내에는 ESL 환경을 만들어준다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끊임없이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와중에 아이들이 문장의 구조로 스스로 깨달아 나가고 그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유난히들 어떤 한 영역을 계속적으로 틀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드릴링을 통해서 고쳐주고 이렇게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가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4, 5학년 정도 되면 아직까지 이걸 안 해도 될까요가 어머님들이 가장 큰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은 언어 실력을 충분히 쌓았다면 나중으로 미뤄서 이제 5학년, 6학년 자기가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바로 저희는 이때부터 그래서 sentence structure이 이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ompetition work is an exercise in thinking, not in spelling. 아이들한테 이 기치를 가지고 뭔가 제가 작문을 해나가고 글을 쓴다는 것이 결국은 스펠링의 문제일 것이냐 아니면 뭐 올바른 문법에만 문제일 것이냐 올바른 글을 쓰고 뭔가 누군가에게 글을 전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고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서 이 글을 전개해 나가는가가 훨씬 전개하고 전달해 나가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전개하고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문법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그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저희는 파라이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지금 송파 캠퍼스, 미래 캠퍼스도 제가 이제 직강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 또한 문법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는 문법이 아니고요. 영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대로 사용했던 그리고 읽어왔던 문장들이 이런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된 문장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고 확장을 하는지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들 이런 식으로 각자 저는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는 자기의 파이널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단락을 구성하고 그 단락에 맞는 문장을 자기가 써서 그거를 나중에는 발표하고 발표하는 영상을 어머님들께 그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걸로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굳이 어렸을 때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해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 문법, 그러니까 영어가 뭔지를 잘 모르는 시점부터 문법이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언어적으로 영어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영어를 뭐 중간에 뭐 발표하고 아까 이렇게 아이들이 발표할 때 분명히 실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으로 막 발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실수한 거를 아니야 거기는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대로 아이들한테 익혀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뭔가를 말하고 발표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준비가 된 친구들한테는 문법적인 것들이 결국은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 기초적인 문법을 통해서 아이들끼리 쉽게 그 자기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오류들을 교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는 Enhanced Learning 하는 단계이고요. 저희 저랑 파라링을 마친 친구가 이제 본인이 이제 주제를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걸 제가 스크립트를 쭉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하는 영상이에요. Of course, you're able to get in touch with people easily. It's possible to call people in other countries. So, are you using this now? Although smartphones have lots of advantages, they can bring lots of problems. According to some articles, smartphone influence us to 이 단계가 바로 어드밴스드 스테이지고 이게 끝나고 나면 처음에 제가 6학년에서 이 단계까지는 완성하는 것이 저희 학원의 목적입니다. 말씀드렸던 마스터 스테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계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렉처, 대학 강의 렉처를 듣고서도 충분히 모든 영역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가지게 되고요. ESL 과정 없이 영미권 6학년 본 수업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문제인 거죠. 시기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지금
파닉스 기초 영역 B1 단계에서부터 이 메스터리 스테이지까지 가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3학년 아니면 4학년 이렇게 시작한 친구들은 메스터리까지 데리고 올라가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기초 교육을 충분히 잘 쌓아갖고 온 친구들은 이 친구들을 좀 더 부스트업 시켜서 뭔가 스피디하게 나아갈 수는 있는데 기초 교육에서 뭔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또 저희가 보강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의 바람과는 달리 이 6학년까지 메스터리 스테이지까지 가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시간적인 어떤 그런 할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중등부에도 연결을 하고요. 또 제가 처음 이제 송파는 지금 8년이 넘었어요. 근데 송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처음 오픈할 때 중등부를 저희가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내신 대비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영어다운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계속 뭔가를 시험 대비를 해줘야 되고 학교 공부를 시켜줘야 되고 이러는 게 별로 재미없어서 그냥 6학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6학년까지 아이들을 메스터리 스테이지까지 가르친 다음에 대형 학원으로 애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애를 다 졸업시켜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 학원에서 저희 학원 초등 프로그램을 이제 마인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하고 프로젝트가 준비가 됐고 그 대형 학원은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송파 쪽 지역에서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그쪽 프로그램들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수업들을 첨가물 들어가서 봤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것들을.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학원에 출신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반들도 보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실망 플러스 약간 충격이었던 것이 어렵게 아이들이 6학년까지 영어로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영어 수업을 하고 갔잖아요. 거기 가서 앉아갖고 제일 높은 반이라고 들어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선생님도 한마디도 영어를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책에서 해석하고 확인하고 문제 풀고 다른 시험 보고 문법 풀고 이게 다인 거예요. 그 어머님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너무 편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해야 됐었는데 그리고 저희는 소수정이 아니라 8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죽었다 깨나도 영어로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길 가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단어도 다 알고 있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시험 보면 맨날 잘 나오고 이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쉬워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3년 내내 이걸 꼭 다 읽고 있었더니 그 친구 외고 갔거든요. 외고 가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외고 가서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3년 내내 귀 막고 입 막고 있었잖아요. 이제부터가 문제다. 이게 어머님하고 그 친구의 문제더라고요. 그때 당면한 과제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였어요.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수능 시험이 점점 쉬워지고 있었어요. 그 시점이.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라고 시험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시험 공부만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중3까지는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가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를 구성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등부를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안 따라와줘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면 중학교에서는 발음을 굴리면 아이들한테 죽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영어로 자기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쑥스러워하고요. 입을 잘 안 열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중3 그다음에 고3 내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수능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험 대비를 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6년 동안 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대학교 가서 입을 열려고 하면 과연 그 입이 열릴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대학교 가서는 다시 입을 여는 연습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초등학교 6년 동안 입을 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머지 6년 동안 꾹 다물고 있고 시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결국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서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어떻게 아이들이 어떤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을까, 우리 아이는 어떤 영어를 구사했으면 좋겠을까를 생각했을 때 어떤 과목으로 영어를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목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언어인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진짜 언어다운 언어를 하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약간 목표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등부 같은 경우도 이런 커리큘럼, 그러니까 초등부 커리큘럼을 통해서 충분히 언어 교육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중등부로 올려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이 마스터 스테이지까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학원의 중등부의 또 특징은 뭐냐면 맞춤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아이들이 중학교, 그러니까 7월 정도 되면 중학교를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만 따로 해서 기초고사를 따로 봐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편성을 다시 하고요. 그 반편성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방식도 달라지고 맞는 선생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베이직 스테이지 기초형부터 시작해서 디벨로핑 스테이지가 아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해야 되는 그 단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단계인 거고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인터 단계에서부터 마스터 스테이지가 본격적으로 프라임 단계, 아이들이 어휘력은 물론이고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디베이팅하고 디스커션이 다 가능한 단계까지, 그것들이 차곡차곡 실력이 쌓여나가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등부를 올라오면 아이들이 이런 언어 교육을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중등부 중학교 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나뉘어져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 맞춰서 저희가 그 반편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어떤 반으로 들어가더라도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언어 실력을 중3 내내 잡는다가 무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미래 캠퍼스에는 중3까지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요. 중학교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오픈을 했을 때 그 중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시험을 보고 그 커트라인을 넘겨서 언어 수업이 되는 친구들만 따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근데 신기한 게 언어 실력을 누리다 보면 결국 내신까지도 잡혀요. 다른 학원들 같은 보통 뭐 한 달 반 정도부터 내신 대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불안해요. 다른 학원은 벌써 시작했대요, 내신 막 이러는데 저는 2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2주 전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보통 6회에서 7회 직전 대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해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지금 평균 97.5 나오거든요. 다 A등급 이상 나오고 있고요. 뭐 아깝게 요즘에는 그 배점이 조금 더 커서 뭐 한 문제 틀리더니 뭐 5.6점씩 막 깎이고만 이래요. 그런데 그 정도의 실력이 다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저희 학원의 그 중등부의 가장 큰 강점은 맞춤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배치고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이쪽을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되고 이 친구들은 이쪽을 좀 더 포커스해야 되고, 그래서 그 수업을 맡는 강사들도 그거에 맞춰서 강사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언어 교육이 가능한 친구들은 조금 더 뭔가를 영어로 얘기하고, 이 모든 선생님들이 그게 다 가능은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시게 되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내신 대비나 아니면 문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쪽으로 훨씬 그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 그래서 뭐 대치동이나 청담동에서 아이들을 뭐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대비까지도 많이 하셨던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강화를 하셔서 아이들이 진짜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예비 중이 9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9, 10, 11, 12, 1, 2, 6개월 동안 중학교 대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들을 맡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중등부의 특징은 수업 내내 영어 한마디 하지 않는 영어 수업은 거부하고 해석과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수업도 거부합니다. 진정한 언어 실력을 중3까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키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는 2주만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지금 1등급 이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언어 실력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따로, 그러니까 정규 수업 외에 저희가 이제 선택 강의로 해서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수업이 하나 있어서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턱이라는 수업이고요. 테드는 테드 강연을 그대로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수업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친구? 아까 인터 단계에서 4학년 말에 저희 친구라고 했었죠. An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I feel like I'm stuck in a rut, so I decided to 지금 이 프로그램은요, 이제 예비 중 아이들이 선택 강의를 해서 수강을 하게 될 강의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레벨이 1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한 4개월 정도 미리 시작을 한 친구예요. 우선은 테드 강의, 그건 이제 18분 내에 강의를 마쳐야 되는 것이 이제 테드 강연의
부분이 있고요. 거기 중에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한 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스크립트를 지금 그대로 연습하고 있는 첫 번째 영상인데 그걸 읽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제 슬슬 암송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갔고요. Where was and what I was doing that the footsteps of the great American philosopher 이제 암송은 다 끝났고 본인이 이제 이걸 리허설을 하는 단계입니다. The idea is actually very simple. Think about you've always wanted to add your life and try it for the next 30 days. It turns out 이게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영상입니다. I feel like I want to stop. You know what? So I decided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great American philosopher Rudolf Carnap an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your life and try it for the next 30 days. It turns out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to add a new habit or subtract a habit like watching the news for your life. There's a few things that I learned when 2년 전만 하더라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우리 The 약간 first 조금 was 뭐 쑥스러워하고 그다음에 약간 중간중간에 떠듬떠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다 보니까 거의 매과 이런 식의 연습을 And I remember 진행하고 exactly 그러니까 그렇게 where 하다 was 보니까 and what I was 이제는 좀 더 doing. 뭔가 누구 앞에 서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훨씬 수월해진 거죠. 그리고 이 친구와 지금 이후 텍 강의를 같이 들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꽤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의 결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지필평가의 결과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소수정예의 학원에서 이렇게 모든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학원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발표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을 여는 거를 너무 어려워했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렇게 테드 강연을 시작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 수업을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재밌어 할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친구 그렇게 샤이하고 그렇게 남 앞에 서는 건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친구가 또 그런 거에 욕심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뭔가를 시켜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읽는 것도 뭐 30초에서 시작해서 1분, 그다음에 1분 10초 그거를 선생님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처음에는 1분밖에 안 됐다 그러면 1분에서 그냥 그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준비하는 모습에서 아이가 계속 변화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도 거의 3분 20초의 수업 그 영상을 자기가 완전히 풀리 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아쉽게 끊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잖아요. 이 친구가 처음 시작이 어땠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너무 큰 발전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됐고 그리고 이런 강연을 통해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결국은 스피치를 누구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뭔가를 영어를 과목으로 배우고 뭔가를 지식을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뭔가를 읽고 해석하고 문제 풀어서 그 문제에서 100점 받는 것이 중요한 게 결과가 아니라고 보여요. 아이가 결국은 내가 뭔가를 읽었다 그러면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습득하고 습득한 내용을 내가 활용해야 결국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영어 실력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등부 아이들한테 저희 중3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맡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문법 강의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딱 떨어지는 감이 있죠. 여기서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되면 아이가 너무 신나해요. 근데 내신 대비 딱 끝나고 나면 2주 동안 페이스가 끊기다 보니까 다시 언어 교육을 하기에 이걸 다 잡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다시.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저는 내신 그 문법이 너무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 너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수능에서도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올 텐데 수능 이후에 대학교 간다면 나한테는 진짜 큰 절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로 영어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내가 얼마만큼
남 앞에서 발표할 수 있고 남 앞에서 얘기할 수 있고 남하고 진짜 뭔가 디스커션다운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지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머님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진정한 언어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등부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아이들이 실력과 이성을 겸비한 글로벌 문제 양성,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굉장히 어느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투적인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표현을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인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그 시험을 보고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아이가 평가되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아이가 레벨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레벨 다운이 되고 디그리 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이 친구들한테 좋지 않다는 거죠. 저희는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 매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긴 합니다. 성취도 평가를 보긴 해요. 근데 그 성취도 평가의 카트라인이 70점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결국은 언어라는 게 단칼에 평가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빨리 되는 친구도 있고요. 좀 늦게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70% 정도씩 계속 누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학원에서 어떤 운영적인 좀 편의성 이거를 위해서 3개월마다 딱 진도 끝내고 그 진도에 맞춰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칼같이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결국은 아이로 하여금 올라간 친구들은 좋겠지만 근데 그 올라간 친구도 결국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레벨만 계속 올라가지 진정으로 실력이 쌓여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디그리 때에 있는 친구는 나는 항상 비교 대상, 쟤보다 나는 영어를 못하는 친구야 라는 거를 통해서 평가를 점수로 받는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평가 결과보다는 평상시에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왔는지 처음에는 공부를 굉장히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맨날 늦었던 친구가 요즘 최근 한 달 동안에 너무 열심히 하고 아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고 그래서 반반마다 평균 한 레벨이 3개월, 4개월 진행되는 그 평균 기간은 있어요. 그런데 그 듀레이션을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가 학원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약간 그 진행되는 속도들이 반반마다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티크 아카데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100% 영어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렇지만 저희는 원어민 선생님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 아니면 살다 온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 영어만 잘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영어는 당연히 잘하시지만 그거 플러스 아이들이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티칭 스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맨 학년에 맞춘 소수정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 테스트를 아까 1대1로 들어가서 본다 말씀드렸어요. 그 1대1 아이를 한 30분 정도 제가 만나면서 아이가 야, 이 친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성향까지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벨에 반들이 여러 반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반 중에 이 친구는 이 반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해서 권해드리고요. 그거에 맞춰서 어머니께서 이제 반대적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정예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8명, 최대 인원 10명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원이 구성이 된 이후에도 아이들의 중간에 습득 속도가 달라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중간을 시켜서 비슷한 아이들이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뭔가를 책을 가지고 그냥 읽고 뭔가를 문제를 풀어서 결과로만 평가를 받는 친구들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자기가 읽은 내용과 들은 내용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늦게 오는 친구들, 5학년, 6학년 이렇게 오는 친구들, 특히 다른 학원에서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고 평가받았던 친구들은 저희 학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뭔가를 지필로 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뭔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이 덜 트여 있거나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처음에 조금 버거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 자체는 제가 지금 20년 넘게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론적인 베이스를 해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친구들한테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론인데 어떤 데는 적용이 진행이 되는데 또 이 친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교육 현장에서의 필드 경험을 통해서 짜여진 그리고 계속 수정되어 가고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선생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다 보면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교정이 됐으면 좋겠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 기초 영역에서는 진짜 영어가 재밌어야 하고요. 말 그대로 학원 오는 게 재밌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심화 단계, 프라임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영어가 재미를 느끼려면 결국은 아이 스스로 내가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영어가 늘고 있는 것 같아. 그거를 느꼈을 때 진짜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3 같은 아이들도 제가 매 방학마다 수능 특강 이런 거라서 특강을 계속적으로 해요. 수능 시험을 지난 여름에 이제 수능 특강을 했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등급이 막 3등급, 4등급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최근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수능을 특강을 하고서는 저랑 이제 그 피드백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면서 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어휘력이요.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시험들 특히 그거는 뭐 미국에서 하고 있는 SAT나 ACT도 마찬가지예요.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독해를 해내려면 어휘력이 그 바탕이 되지 않고는 그 독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앞뒤 문맥 생각해서 유추해내세요가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 그러니까 그 파워가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내가 빌드업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이 수준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이번 이제 방학 특강을 또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수능 뭐 특히 평가도 그렇고 독해도 다시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지금 1등급. 그다음에 뭐 어떤 케이스에는 뭐 1점 차이로 2등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그 사이에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 그거에 인간이 문 것 같아요. 뭐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약간 뭔가 내가 늘고 있다는 거를 느낄 때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그거에 대한 재미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결국은 선생님들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작은 학원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형 학원처럼 브랜드네임을 가지고 하는 학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학원보다도 선생님들의 자질과 자격은 충분히 믿고 맡기셔도 될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처음 뽑을 때부터 저희는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뽑습니다. 그냥 선생님의 이력서를 가지고 선생님의 시강을 하는데 그 시강은 대부분들은 뭐 선생님들 앞에서 선생님한테 뭔가를 주고 그 교재를 어떤 식으로 가르칠 건지 간단하게 시강을 해보세요. 그래서 10분, 15분 이렇게 시강을 해보고 뽑는 게 대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수업에 들어보는 선생님. 그래서 어느 한 반을 정해서 이 친구들의 학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 지난 시간에 나간 숙제까지도 다 전달하고 들어가서 30분 정도 수업하는 걸 제가 직접 들어가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을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는 워낙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영어를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이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뭔가 니드가 있는 거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드만 충족시켜주면 충분히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과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욕이 있어서 앉아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엄마가 이제 손 끌고 와서 여기 앉아놨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진짜로 앞으로의 글로벌 인재로서 자라나가는 거를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지치지 않고 영어를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지치지 않고 이 친구가 진짜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선생님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아이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해요.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은 아이인데도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제는 너 이거 했는데 왜 오늘 못해가 아니라 왜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솔루션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요구하는 건 좀 아이들을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뽑았고 그 뽑은 이후에도
TTP 프로그램, TTP, Teachers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훈련은 또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선생님하고 멘토와 멘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전문가로 잘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모니터링이에요. 선생님을 감시하고자 해서 제가 수업을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궁금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 또한 제가 이제 1대1로 테스트를 봐서 모든 아이들을,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처음에 다 만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친구가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있을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저랑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얼마만큼 향상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잘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멘트를 계속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 그다음에 그 방법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까지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책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님들께 전달하고자 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머님께서 사전에 알고 이제 학원에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쭉 이제 형성되어 갈 때 이 부분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레벨 테스트를 예약하셔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40분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약지에다가 간단한 이제 아이의 현재까지 공부 이력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 상담실장이 전화드려서 예약 날짜를 따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7세나 1학년 친구들 중에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B1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월수분반, 그리고 화목반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단모음도 잘 못 읽어내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웨이팅 리스트로 해서 나가셔서 저희 상담실장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